지난 시간에 어, 269쪽 한번 봅시다. 이 장 바디우 공부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논문도 그렇지만 이 논문도 각 장 제목, 소제목에 그 장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바디오를 보세요. 첫 번째, 진리 과정의 주체. 두 번째, 보편적 개별성.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의 반변증법.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바디우의 바울 담론, 바울의 이 사상을 연구한 바디우의 담론입니다. 우리가 바디우에 이어서 아감벤, 그죠? 282쪽 아감벤, 이 두 사람을 지금 공부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바디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269쪽 한번 보세요. 바디우는 구조주의 이후 후기 구조주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언된 주체의 죽음 이후 주체의 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론가이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아직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락강, 들레즈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사망했는데 현재 이 바디우 그리고 아감벤 둘 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이론가들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주체의 회복. 자, 주체란 것이 나왔습니다. 자, 이 첫 문장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문장인데, 구조주의 이후 후기 구조주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언된 주체의 죽음이란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통 철학이나 근대 철학, 데카르트, 칸트, 헤겔에 이르기까지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사 공부할 때 삼각형으로 기억납니까? 좀 지났지만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죠? 이 삼각형 A, B, C 할 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데카르트로 대표 선수를 뽑았죠? 그때 전통 철학이 있었고 근대 철학까지 있었죠. 이때 주체, 그죠? 순서대로 하면 세 가지 핵심 개념 기억납니까? 이건 이제 내가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도식도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핵심 개념을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성, 주체, 진리, 그죠? 기억이 다시 날 것입니다. 이때 이 주체 개념이 여기 있죠. 여러 철학자들이 여기 다 포함되지만,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오랜 역사를 지닌 서구 철학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는 데카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성, 주체, 진리할 때 이 주체. 그런데 서구 철학사에서 이 주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이때 뭘 배웠었어? 여기? 해체주의를 공부했죠. 해체주의란 용어는 데리다가 처음 썼지만 사실은 그런 해체의 선배가 있었다. 그렇죠? 바로 윗선배는 하이데거고 원조는 니체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해체의 핵심은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부정하는 것이죠. 이걸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성, 주체, 진리.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이것은
도식적인, 그죠? 공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 학생들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도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문장을 이해하려면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보세요. 주체의 죽음은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것은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의 해체주의라고 하는 이 B에서 이 주체의 죽음이 강력하게, 그죠? 주장이 되었죠.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면으로 주체를 비판한 해체주의도 있지만, 그죠? 정면 대결입니다. A와 B의 사이는 사실은 구조주의, 그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에 의해서 이 구조주의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이 주체가 거부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구조주의도 공부했습니다. 이번 학기 공부한 게 상당히 많아요. 철학자들, 사상가들도 많이 공부했지만 철학의 사조, 큰 틀도 많이 공부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전통 철학,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 철학, 그 다음에 데리다, 하이데거, 데리다로 대표되는 해체주의, 그 다음 구조주의도 공부했어요.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소시르. 그죠? 소시로라고 내가 했네요. 소시르. 구조주의 언어학입니다.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뭐예요? 인류학입니다. 여기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야콥슨도 있겠죠. 구조주의라고도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락강도 사실은 이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를 다 아우르는 락강의 이 사상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초기, 중기, 후기까지 그 중에 특히 어느 이론이 이 구조주의에 해당될까요? 우리 공부했잖아. 초기에는 뭐예요? 동그라미가 자꾸 작아지는데 예전보다 이게 초기 이론이고 이게 중기 이론이고 이게 후기 이론일 때 어느 것이 구조주의 이론에 가까운 것이겠어요? 상징계 이론이죠. 상징계 이론이야말로 기표 이론을 가지고 인간의 정신 구조, 심리 구조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의 질서가 인간의 정신 구조에 침투했을 때 2차 소외가 일어난다. 그죠? 그때 바로 우리가 설명했던 주체가 소외된다고 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소시르가 얘기했던 이 기표와 기의 이론, 구조주의 언어학, 레비스트로스가 설명한 구조주의 인류학, 야콥슨의 구조주의 문학 이론, 또 여기 토도로프도 있고 롤랑 바르트도 있고 프랑스 구조주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 이건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 그다음에 프랑스 구조주의로 가면 구조주의 문학 이론, 그 유명한 이 토도로프도 있고 제나르 주네트도 있고 유명한 롤랑 바르트도 있죠. 롤랑 바르트의 유명한 주체의 죽음이라는 개념도 롤랑 바르트가 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락강도 있어요. 그러니까 락강의 정신분석학의 이 사상적 흐름은, 이론적 흐름은 큰 틀에서는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시르의 그 기표 이론, 그죠? 그 언어학 이론이, 그리고 이 많은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이 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독립된 주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어에 의해서 뭐예요? 지배되는, 언어가 이미 인간의 정신구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언어의 틀에 맞추지 않으면 인간은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언어 이전에 이미 독립된 주체가 이렇게 이성적 주체가 진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 주체가 구조주의에 의해서 부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체주의는 가장 극단적인 부정이고 이 구조주의에 의해서도 주체는 전체적으로 부정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주체, 물론 주체도 종류가 많으니까 이런 데카르트적 주체는 구조주의에 의해서 이미, 특히 뭐에 의해서 이 구조주의의 기본적인 틀은 이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게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락강도 이 상징계 이론을 펼칠 때 뭐 이론을 얘기하는가? 기표에 의해서 주체가 어떻게 돼요? 소외되죠. 소외란 뜻이 바로 이런 주체가 아니란 겁니다. 이 구조주의적 주체 개념이에요. 언어의 질서에 의해서 주체의 독립성, 자립성 이게 뭐예요? 훼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락강의 이 이론 속에 이미 구조주의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개인의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상사 전체 속에서 그죠? 그 한 이론가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지금 이런 큰 틀에서 지금 보는 거죠. 이 구조주의라는 큰 틀에서 이 락강도 볼 수 있다. 소시르도, 레비스트로, 야콥슨 이런 롤랑 바르트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후기 구조주의는 이 구조주의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어서 어떤 사람은 이 후기가 구조주의와 구조주의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구조주의의 후기 단계다. 그죠? 이렇게 포스트거든요. 이게 원래 포스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탈구조주의 혹은 후기 구조주의. 번역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탈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났다는 것이고, 포스트를 탈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포스트를 후기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구조주의의 후기 단계인 후기 구조주의가 여기까지 어떤 경향을 지속적으로 가져와요? 주체에 대한 부정, 이걸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체의 죽음이라는 말도 유명한 말이에요. 롤랑 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이거 설명할 때 내가 데리다의 뭐예요? 반복 가능성, 사연 설명할 때 뭘 예를 들었어요? 이문열이 쓴 소설 사람의 아들. 작가 이문열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죠? 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체가 죽었다. 그걸 쓴 사람은 이문열이 아니다. 그런 주장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주체의 죽음, 롤랑 바르트가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전개되고 20세기 중반 이후에 그걸 이어서 후기 구조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통틀어서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를 통틀어서 이런 주체는 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죠? 자, 그 첫 문장이 그런 의미를, 그 엄청난 의미들을 한 문장에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바디우는 구조주의 이후 후기 구조주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언된 주체의 죽음 이후 주체의 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론가이다. 그러면 바디우는 해체주의뿐만 아니고 구조주의나 후기 구조주의가 통틀어서 이 주체를 그죠? 부정했는데 다시 이 주체를 바디우의 경우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주체 회복이다. 이랬을 때 이 주체가 전통 철학이나 근대 철학의 한마디로 데카르트적 주체하고 같은가? 이걸 생각해 봐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옛날로 돌아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자, 그 지점을 이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철학의 종말에 맞서 전통 철학의 중심 범주인 진리와 주체를 회복하려 하지만, 그죠? 전통 철학의 중심 범주가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주체, 진리, 이걸 회복하려고 한다. 주체 개념뿐만 아니라 진리 개념도 회복한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 진리 개념 잘 안 쓰거든요. 이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구조주의 이후에 혹은 해체주의 이후에 주체 개념도 훼손됐고 진리 개념도 훼손되어서 이런 개념 안 쓰는데, 바디우는 그걸 다시 강력하게 다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비판에서 벗어나 진리와 주체의 범주를 새롭게 설정한다. 자, 그러면 이 주체와 진리는, 데카르트적 주체와 진리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문장. 바디우는 존재와 사건에서 칸토르에서 폴 코헨에 이어지는 현대 공리적 집합론을, 집합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학인데, 그래서 이 바디우도 번역이 우리나라에 많이 돼 있는데 책이 좀 난해합니다. 대체로 우리 인문학 하는 사람들, 우리 국어 국문학과든 인문사회계열 사람들이 수학에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학
집합론이라고 하는 수학을 토대로 이론을 펼칩니다. 그는 존재를 일자 없는 다자로 파악하고 순수 다자인 존재의 갈라진 틈에서 나와 기존 질서와 법칙성을 파괴하는 것을 사건이라고 한다. 자, 주저라고 하는 것은 주저서입니다. 대표 저서가 존재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존재 개념과 사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바두에 의하면 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식 체계의 일각을 무너뜨리며 도래한다. 조금 더 읽고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맞아 읽고요. 내가 읽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드네요. 정지수 읽어봅시다. 특정한 상황에서 정지수 안 왔습니까? 맹한주 꼭 찍었어 내가. 안 온 학생들만. 김혜원 읽어봅시다. 특정한 상황에서 결과하는 사건은 개입의 실천을 통해 상황이 자리 잡고 그 사건의 충실한 주체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주체는 고정된 공격이나 사체가 아니라 진리의 작용인 주체와 자체로서 사건과 진리의 의존적이고 식별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사건이 만들어낸 진리의 충실한 주체는 그 실천을 통해 진리를 상황에 강제해낸다. 사건과 진리는 주체의 실천을 통해 상황을 변화시키는. 예, 설명을 좀 해야 이 바디오의 기본 개념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주체 진리가 중요 개념이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66조 앞에서 잠깐 나온 것인데 그때 설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266조 위에서 7째 줄 보세요. 그는 상황, 사건, 진리, 주체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진리와 주체 개념이 들어있죠? 그죠? 이 개념이 데카르트의 이성, 주체, 진리할 때 이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오에게 있어서는 주체가 진리보다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세요. 이거 일종의 순서인데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주체가 될 수 있고 주체로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데카르트적 관점입니다. 진리는 주체가 이미 설정된 이후에 주체와 객체의 변정법, 그죠? 주체가 객체를 완전히 그죠? 장악하면, 이해하면 이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진리보다 먼저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외부에 있는 객체를 그죠? 완전히 이해하고 내 이성으로 장악할 수 있고 그걸 언어로, 지식으로 표현하면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게 데카르트적 관점입니다. 바디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이 상황은 역사적 상황일 수도 있고 개인적 상황일 수도 있고 사회적 상황일 수도 있고 그죠? 정치적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상황을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건이 하나든 두 개든 복수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정치적 사건을 예를 드는 것이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게 쉽게 실감을 줄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정치적 사건을 들어도 되겠지만 그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과거의 정치적 사건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1960년 4.19 혁명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건이 그죠? 펼쳐집니다. 우리는 보통 혁명의 주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4.19 혁명의 주체가 혁명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바디오 생각은 다릅니다. 그걸 이제 여기다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 이 사건은 어떤 주체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란 겁니다. 역사적 상황이 만들어낸 사건 혹은 사회적 역학관계가 만들어낸 사건, 어떤 돌발적인 혹은 우연적인 사태가 만들어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주체는 먼저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혁명이라고 하는 4.19 혁명이라는 사건이 발생시키는 어떤 이 정치적 진리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체는 이 진리에 충실한 사람. 4.19 혁명이라는 사건이 만들어내는 진리에 충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실천하고, 그죠? 그걸 항상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사유하고 실천해서 자기 삶에 일치시키는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어떤 주체? 4.19 혁명의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는 4.19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4.19 혁명이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디우의 기본 철학적 구도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4.19 혁명 주체가 먼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조직적으로, 인위적으로 다 혁명을 계획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체로 바디우가 생각하듯이 이것은 우연적인 어떤 하나의 작은 사건이 도화선이 되고 실마리가 되어가서 사회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혁명으로, 그죠? 우리가 4.19 혁명 이후에 한국 정치 현실에서 경험한 많은 사건들, 이 사건은 소소한 사건이 아니고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사건일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개인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사건이 일으키는 진리에 충실할 때 그 사람은 그 사건의 주체가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체는 데카르트적 주체가 아니죠. 데카르트 주체는 주체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인데 바디우적 주체는 진리가 주체를 뭐예요?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발생하면 주체가 그걸 충실히 따라가면 주체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이 4.19 혁명의 그죠?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한 주체였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변질될 수도 있죠. 정치인들 중에서 그죠? 4.19 세대 중에서 4.19 혁명의 주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변질되고 나쁜 쪽으로도 빠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주체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고정된 게 아니고 여기에 충실성을 유지할 때만 주체이고 아닐 때는 주체로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도 고정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주체도 뭐예요? 실체 개념이 아니고 그 충실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죠? 과정으로서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제목이 진리 과정의 주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디우의 진리와 주체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디우에게 또 진리 개념이 다른 이유는 데카르트적 진리는 유일한 하나의 진리인데 바디우는 이 진리가 발생하는 장소를 4가지로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예를 든 것은 정치적 진리입니다. 어디에도 있다고요? 시에도 진리가 있고 과학에도 진리가 있고 정치, 현실에도 정치 사회에도 진리가 있어요. 또 어디에도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랑에도 진리가 있다. 이 4가지 영역을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합니다. 각각의 영역, 4가지 영역 속에서 이 상황, 사건, 진리, 주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진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연인하고 상황 속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죠? 서로 사랑하게 됐어. 거기에 어떤 진리가, 사랑의 진리가 발생하겠죠. 거기에 충실한, 그래서 국경을 초월하거나 나이를 초월하거나, 그죠?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잖아요. 그건 사랑에 충실한 주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에도 이 영역에도 진리와 주체가 발생하고 이 정치적 영역에도 진리와 주체가 발생해요. 그죠? 이 영역에서도 과학의, 즉 학문의 영역에서도 진리와 주체, 여기에 충실한, 그죠? 학자들, 교수들도 있겠죠. 또 여기에 충실한, 그죠? 진리와 주체, 여기서 발생하는 진리에 충실한 주체가 있을 수 있죠. 예술가들, 예술을 위해서, 그죠? 다른 어떤 돈과 명예와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요? 그게 중첩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진리가 중첩될 때 어떻게 하느냐?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혁명 정사들끼리, 정치적 동지들 사이에서 사랑이 싹 텄어.
그죠?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정치적 동지인데 남녀 간의 사랑이, 그죠? 발생했어. 그러면 이거는 진리가 두 개 발생한 거잖아. 두 개의 상황 속에서 두 개의 사건과 두 개의 진리가. 그러니까 이 고민과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정치적 진리에 충실한 내가 주체가 되느냐, 사랑의 진리에 충실한 주체가 되느냐,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269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바드에게서는 진리 과정의 주체라는 것이 첫 번째 이해해야 됩니다. 주체는 진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만 주체로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정된 게 아니다. 순간순간 주체일 수도 있지만 주체가 아닐 수도 있죠. 왜? 계속 이 충실성에서, 이 진리에 대한 충실성에서 뭡니까? 굴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평생 이 사건이 만들어낸 진리에 충실한 경우는 드물죠. 아까 얘기했듯이 변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사건에서 발생한 진리에 평생 충실할 수도 있지만, 그죠? 변심하고 다른 사람을 그죠? 선택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 주체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는 항상 가정 중에 있고 고정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하고 다르죠? 이 주체와 이 주체 다릅니다. 진리도 다릅니다. 진리도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진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보세요. 이제 내 설명을 듣고 나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269쪽 보세요. 어디서부터 읽라 하면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째 줄부터 다시 읽습니다. 기존 질서와 법칙성을 파괴하는 것이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존 질서가 있어. 정치권에서도 기존 질서가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4.19 혁명도 기존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어떤 정치적 혁명이잖아요. 사건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도 기존에 내가 살아온 삶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그죠? 질서가 도입되는 거, 이게 사건이죠. 나에게도 한 개인에게도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게 학문적 사건이든, 사랑의 사건이든, 그죠? 정치적 사건이든, 그죠? 학문적 사건이든, 한 개인에게도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의미는 잘 보세요. 기존 질서와 법칙성을 파괴하는 게 사건입니다. 그냥 오늘 학교에서 출근하다가, 뭡니까? 버스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지각했다. 이런 건 사건이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고, 여기서 바디오가 얘기하는 사건은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 질서의 법칙, 이걸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바디오에 의하면 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도래합니다. 사건 다음에 진리가 옵니다. 이것도 독특한 사상입니다. 우리의 기존 진리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진리는 이 사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세요. 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식체계의 일각을 무너뜨리며 도래하죠. 그러니까 바디오에게 진리는 항상 기존의 지식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뭐 정치적 사건들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 그게 사건이죠. 내가 뭐라고 꼭 찍어서 얘기하면 서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경험한 우리 정치적 현실들 다 이게 사건이에요. 정치적 사건들이죠. 그게 뭐예요? 기존의 지식 체계를 다 허물어뜨리면서 우리한테 사건으로 다가온 것이죠. 거기에 진리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충실한 사람들이 충실하게 되면 주체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돌발하는 사건은, 그러니까 돌발한다는 것은 이게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죠? 이 4.19 혁명을 주체가 먼저 있어가지고 이걸 계획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바디오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돌발하는 사건. 혹은 우발적으로 생기죠. 특정한 상황에서 돌발하는 사건은 개입의 실천을 통해 상황에 자리 잡고 그 사건에 충실한 주체. 그죠? 이 사건이 만들어내는 진리에 충실할 때 주체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주체는 고정된 인격이나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이 주체는 고정된 인격이나 실체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죠. 주체는 고정된 인격, 실체 이렇게 생각해요. 바디우의 주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뭐예요? 주체화 과정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체입니다. 주체화 과정에 있습니다. 사건과 진리에 의존적이고 식별 불가능한 것이다. 식별 불가능하다는 것은 딱 이렇게 실체로 거머쥘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건이 만들어낸 진리에 충실한 주체. 사건이 만들어낸 진리에 충실한 주체. 그죠? 자, 내가 설명한 것들이 이해가 좀 됩니까? 내 설명과 더불어 이 교재의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과 진리는 주체의 실천을 통해 상황을 변환시킨다. 그럼 이제 주체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충실하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충실한 게 아니죠. 실천을 해야 되죠. 정치가라면 우리 사회 전체 법과 제도를 다 고치려고 어떤 정치적 실천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주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바디우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270조. 바디우에게 진리는 복수적인 것인데, 그죠? 진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복수적인, 이게 최소 4가지 영역에서 진리가 발생한다. 예술, 학문, 수학이라고 그랬네? 학문이라고 할까요? 과학, 학문, 정치, 사랑. 이 진리를 생산하는 장소는 철학 외부에 있다. 그는 진리가 발생하는 철학 외적인 영역을 정치, 과학, 예술, 사랑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그죠? 설명했죠, 내가? 이를 진리 생산의 유적 절차다. 4가지 진리가 발생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적 절차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철학은 이 4가지 절차를 자신의 조건으로 삼으며 이로부터 생산된 진리를 사유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다. 바디우에 의하면 지금까지 철학은 4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에만 진리의 특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절차들을 축소시켰는데 이런 철학의 양상을 봉합이라고 부른다.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4가지 영역에서 진리가 각각 그죠? 발생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어떤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하나의 모든 것을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진리는 여기에 뭐예요? 복종시켜버리는 거죠. 정치 영역에서 진리가 발생했고 사랑 영역에서 진리가 발생했어요. 내가 아까 그 갈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치 투사기 때문에, 그죠? 동지들 사이에서는 사랑이 있을 수 없어. 그리고 그 사랑을 뭐예요? 사랑의 진리를 부정해버려. 그럼 그 사람은 이 정치 진리에 이것을 복족시킨 사람이죠.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물론 반대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요? 봉합이다. 봉합이란 말 알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 그죠? 봉합.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철학은 대체로 이 봉합을 통해서 철학적 진리를 만들어 왔다. 일종의 비판이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바디우 사상의 목적은 이런 봉합에 대항하여 철학을 탈봉합시키는 것이다. 탈봉합이란 뭐예요? 봉합은 어느 하나의 영역에 다른 걸 복종시키는 거니까 탈봉합은 뭐예요? 봉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진리를 고유한 의미를 다 인정한다는 것이 탈봉합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영어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봉합의 반대말이 탈봉합이에요. 봉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 다른 걸 종속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에게 정치적 진리와 사랑의 진리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봉합하지 않고 둘 다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죠. 둘 다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봉합은 이 바디우가 부정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은 탈봉합입니다. 결국 그가 제안하는 정치, 과학, 예술, 사랑이라는 4가지 진리 절차의 공존은 탈봉합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조금 건너뛰어서 270쪽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책이 바로 바디우가 쓴 책인데 바울의 사상을 연구한 책입니다. 단행본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바디오는 바울을 연구하기 전에 이미 이런 철학을 자기 철학의 기본으로 삼고 기본 개념을 삼고 있었는데, 바디오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철학에 딱 맞는 사람이야. 왜? 잘 보세요. 바디오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려고, 잡아 가두려고 말 타고 다마스커스로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자기가 부정하던, 자기가 믿지 않았던 예수가 직접 만나죠. 그죠?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빛을 만나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는데 자기 혼자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빛을 만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기한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만들어낸 진리가 있어요. 내가 부정하던 예수가 살아있구나. 그죠? 물질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진리를 발생시킵니다. 종교적 진리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영역이 아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디오가 볼 때는 자기 철학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종교나 신학이라는 영역에서 이걸 경험한 사람이지. 어떤 상황과 사건이 발생시키는 진리에 충실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자, 이 바꾸고 사도로서 평생을, 그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어떤 진리에 충실한, 그죠? 주체가 된 것이죠. 이 순간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사도 바울이 되는 순간. 그래서 그 진리에 충실한 삶을 평생 산 것이죠. 결국은 순교했죠. 전도하다가 죽었는데, 박해를 받아서 죽었는데, 바디오가 자기 철학에 이 바울이 예술, 과학, 정치, 사랑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서 딱 들어맞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까지 쓴 거겠죠. 자기 철학과 종교가 만나는 지점에서 바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70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현대 철학의 신학적 사유를 점화시키는 데 기여한 바디오 자신의 철학적 개입에 힘입은 것이다. 현대 철학에 신학이 접목되기가 쉽지 않은데, 철학과 신학은 사실 다른 영역이었는데, 이 바디오의 이 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바울이 철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디오 이전에도 이미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발터 베냐민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사람 생각할 수 있죠. 아무튼 그 다음 보세요. 270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바디오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유의 목적을 진리라는 주제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자, 진리라는 개념, 그 다음에 주체의 실존, 주체라는 개념. 자, 핵심 개념을 잘 체크해 보세요. 바디오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주체, 그죠? 다중의 존재의 순수한 우연에 종속시키는 동시에 우발적 차원에 종속시킬 수 있는 주체 이론. 자, 이걸 재정립하기 위해서 바울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죠. 바울이. 271쪽 둘째 줄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바울의 사유를 주체와 관련된 명제와 율법과 관련된 질문 사이에 대립 및 결합한 게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하던 시대에 가장 팽배했던, 지배적이었던 종교적 태도가 율법주의였거든요. 한번 설명했죠? 율법주의. 성경이 말하는 그 규칙 그대로 지키는 거, 말 그대로 지키는 거. 약간 형식주의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일종의 형식주의죠. 그게 팽창해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깨트린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정통 교리로 인정받아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바울이 된 것이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엄청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 테고 안 다니는 사람도 알겠죠. 그 다음 보세요. 바디오의 관심은 보편성을 산출하는 조건들과 관련해 그것을 정립하는 주체 행위에 있다. 자, 그래서 이 주체, 상황, 사건, 진리 주체가 목표로 하는 것은 보편주의입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 보편주의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상가다. 율법주의에 맞서서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사람과 비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그 다음에 율법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사이에,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뭐였나 하면 대표적인 할례였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할례. 설명을 해야 되나요? 할례는 종교적 용어인데 이거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걸 이제 뭐라고 포경이라고,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그건 의학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종교적 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로 어릴 때 이걸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이죠. 그죠?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 할례를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런 형식주의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건 보편이 아니죠. 왜? 처음부터 이거는 결정론이니까. 어떻게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이것에 의해서 구원의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뭐에 의해서? 오직 뭐에? 믿음으로. 종교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니까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비할례자,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보편이죠. 보편.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족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떠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떠나서, 알겠습니까? 인종을 떠나서, 그죠?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이게 보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적 현실 속에서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보편주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바디오가 이 진리와 주체 개념을 통해서 자기가 확보하려고 하는 게 보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바디오는 현대 철학이고, 그죠? 바울은 옛날의 것이지만 현대 철학에도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보편주의 시대가 해체주의와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에서 강력하게, 그죠? 저항을 받아서 붕괴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다시 보편, 이 보편이 아니고 옛날 보편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을 가진 보편,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게 바디오의 큰 철학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한테는 딱 뭐예요? 모델이 되는 거죠. 시대는 다르지만 모델이 된다. 271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대목을 내가 설명하려고 했어요? 둘째 줄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바울의 사유를 주체와 관련된 명제와 율법과 관련된 질문 사이의 대립이다. 율법과 그죠? 보편 사이의 대립이다. 바디오의 관심은 보편성을 산출하는, 자, 보편성 나오죠? 왜냐하면 보편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해체주의,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도 여기 다 이제 같은 우리 현대 철학의 사존 흐름인데, 다 이제 공통점은 뭐예요? 주체를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뭘 또 부정해요? 보편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그죠? 상대주의가 대표적인 보편주의의 반대말인데 보편이 아니란 겁니다. 왜 바울을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연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디오에게 있어서 이 보편주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보편주의를 잃어버리고 있으니까요. 271쪽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 시대의 세계화된 자본의 논리에 맞서 진리들의 사건적 생성뿐만 아니라 실존의 무한성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바디오에 의하면 오늘날의 세계는 문화, 기술, 경영, 성이라는 체계가 진리 공정들을 유형적으로 식별하는, 자 보세요. 원래 이 진리가 발생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이 예술 대신에 뭐가 지배해요? 거기 나오죠. 책을 보세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 이제는 예술이 아니고 문화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영역이,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타락했어. 그래서 원래는 예술이 자리 잡는 영역이 뭐가 됐어? 문화가 돼버리고. 지금 보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예술이라고 하지만, 말은 예술이지만 실제로 문화죠. 그 다음 보세요. 과학이라고 해야 될 자리에, 과학의 자리에 기술이. 이 바디오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정치 대신에 경영이. 한때 우리도 그랬죠. 정치인이 되려면 뭘 잘해야 돼? 경제, 경영. 그걸 잘해야 됐었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랑 대신에 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디오는. 그는 화폐적 동일성, 정체성 요구, 자본의 추상적 보편성, 부분 집합의 이익을 통한 특수성 등과 단절하면서, 이게 우리 시대의 특성이란 겁니다. 뭐 미국이든 뭐 프랑스든 한국이든 뭐 어디든 전 세계적으로 자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죠? 획일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과 단절하면서 뭘 추구해요? 보편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보편적 개별성이라 그랬죠? 이게 두 번째 특성입니다. 269조. 첫 번째 바디오의 핵심은 진리 과정의 주체이고, 두 번째는 보편적 개별성이죠. 개별성은 각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죠?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떤 개별이 보편성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보편적 개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종교적 보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개별이 아니고 보편적 개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개별성이 보편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바디오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개별성에 그냥 안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주의에 그냥 빠지는 것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다 개별이죠. 그런데 개별자들이 다 같은 보편주의를 추구하면 그들은 보편적 개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바디오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바디오는 바울 당시에는 율법이었고, 자, 바울 당시에는 뭐가 지배했어? 율법이 지배했는데 율법 대신에, 그죠? 보편주의로서 보편성을 가진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보편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바울이란 거잖아요. 바울 시대에 그랬다면 우리 시대는 뭐가 이 율법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바울 당시에는 율법이었고 오늘날에는 경제야.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자본에 의해서, 그죠? 이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였고 이때는, 지금은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이해가 되죠? 세계화 시대, 그죠? 오늘날엔 경제인 지배적 추상들에 대항하는 동시에 공동체적, 즉 특수주의적 요구들에 반대하는 보편적 개별성을 추구한다. 보편적 개별성을 두 번째 핵심으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진리 과정의 주체. 두 번째는 보편적 개별성. 그는 바울의 텍스트를 상황적 개입으로 간주하고 바울의 문제 제기가 보편적 개별성으로서의 진리에 대한 요구라고 파악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준칙을 제시한다. 자, 이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이 책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떤 책? 사도 바울이라는 책입니다. 정재훈? 안 왔어요? 읽어보세요. 정재훈. 조교는 왔다는데 본인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윤동규. 읽어볼까요? 그 작은 인용 글자 1. 자,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바디오가 사도 바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 준 것하고, 그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교적 주체라 그러죠? 그것은 이제 이 네 가지 영역이 아닌 종교적 영역에서의 주체입니다. 종교적 상황 속에서 사건을 만나고 진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충실한 주체가 바울이죠. 그죠? 바울이라는 주체가. 그리스도적 주체는 그가 선언하는 사건, 그죠? 선언한다는 것은 그가 인정하고 믿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먼저 존재하지 않는다. 뭐예요? 사건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보다 사건이 먼저 있다. 그 얘기죠? 내가 설명한 바 맞습니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체가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읽어보세요. 계속. 진리는 전적으로 주체적이다. 따라서 진리의 생성을 법에 토설시키려는 모든 것을 논박할 것이다. 예, 진리와 주체는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그죠? 동반한다. 물론 주체가 이 진리의 충실성에 따르지 않으면 주체는 탈락하고 말겠죠. 하지만 이 주체는 진리에 충실할 때 주체가 된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3, 세 번째. 다른 사람 읽어볼까요? 소하천. 읽어보세요. 3. 자, 그렇죠. 3번도 이해되죠? 선언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것은 선언은 이제 내가 진리를 확신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 선언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충실성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의 과정이다. 진리도 과정이에요. 주체도 과정이고요. 충실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대체로 정치적 배신이든 인간적 배신이든, 그죠? 사랑에도 배신이 있을 수 있고 정치에도 배신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다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그걸 저버리는 거죠. 그죠? 분명히 사랑의 진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걸 저버리고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이죠. 그죠? 뭐 현실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뭐 지위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 충실성이 바디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와 주체를 연결시켜주는 핵심 개념은 충실성입니다. 진리에 충실할 때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4번 읽어봅시다. 예, 정황과는 무관하다. 사건과 관련되죠. 진리는 단순한 상황이나 정황이 아니고 이 속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진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아, 이게 사건이다. 그죠? 기존 질서와, 그죠? 기존 가치를 무너뜨리고 돌출하는 어떤 사태. 이 사건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이 영역에 있어서도 이게 나한테 이게 진리로 주어지는 사건인지 이걸 파악 못하면 어떻게 돼요? 충실하지 못하겠죠. 나한테 사랑이, 그죠? 생길 뻔 하다가 지나가겠지. 그죠? 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사건이 생길 때 진리를 충실하게 따라가야 주체가 되는데, 그죠? 이걸 놓치는 경우도 있겠죠. 왜? 그게 사건인지 모르고 지나치면은, 예. 사랑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272쪽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사도 바울이라는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가 바디오 사상의 어찌 보면 핵심 개념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책 말고도 바디오의 책들,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체로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기억해뒀다가 우리 수강생들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 말고도. 그 다음 272쪽 이제 설명 부분입니다. 이런 주체의 보편적 개별성에 대한 언급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미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주체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않는 그리스인이 유대인이 아닌 민족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이라는 뜻을 이방, 다른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자기 유대인이 아닌 민족은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죠?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할례 받은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인이나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왜? 보편적 개별성을,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이 바울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성경적 교리로 인해서 유대교가 한민족의 종교에서 세계적 종교로, 보편적 종교로 확장될 수 있었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이 성경 교리 해석, 그리스도교의 정통 정신이 이거다라는 편지를 계속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모아져 가지고 정통으로 인정받았죠. 그래서 세계적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2는 주체가 진리 과정 내에 존재한다. 3은 주체에게 선언에 대한 충실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셋째 줄. 주체는 인격이나 실체가 아니라 진리 과정을 견디며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 있으며 진리에 대한 충실성. 주체는 인격이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진리에 대한 충실성 그 자체가 그냥 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적 주체와 바디우의 주체는 상당히 다르죠. 그걸 차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이 책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272쪽 마지막 줄입니다. 바디우는 사도 바울에서 이 네 가지 준칙과 관련하여 진리 과정의 주체와 보편적 개별성이라는 핵심적 주제를 자, 네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네 가지 문제를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율법과 진리. 대충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성에 도달하려면, 그죠? 종교적 보편성에 도달하려면 율법이 아니라 진리다. 두 번째는 담론들의 이론. 이 당시 이 시대의 지배적인 담론들을 비교해 보면서 바울의 담론은 거기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이걸 얘기해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체의 분열입니다. 도대체 주체가 분열된다는 말은 뭐냐? 네 번째, 죽음과 부활의 반변증법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예수의 삶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인데 그게 왜 변증법이 아니라 반변증법일까? 변증법은 우리가 잘 아는 용어인데 왜 반변증법일까?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디우가. 그래서 내가 그걸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서 이 논문에다가 썼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씩 짚어보기로 합시다. 최화정 누구예요? 예, 드디어 이제 율법과 진리 논쟁입니다. 이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논쟁이 있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한 자기 입장을 여러 편집을 해서 밝히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통 교리로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바울이 안디옥에 체류하는 동안 율법을 엄수하는 유대인, 특히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죠? 할례도 지켜야 되고 모든 율법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칙을 지키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죠? 형식적으로. 실제로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은 별로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그죠? 하루의 삶을 그렇게 딱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형식주의가 되는 것이죠. 대체로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민족으로 따지면 유대인,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라는 사건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죠?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쪽으로 이 믿음을 승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율법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나 하면,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출신과 계급과 성차이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모든 개종자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뭐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어도 상관없고, 유대인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여자라도 상관없고, 그죠? 종이라도 상관없고, 다 똑같은 자격을 갖는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는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할례, 의례, 율법의 엄수 등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표징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진리의 사건은 그런 표징들을 무관한 것으로 만든다. 진리가 발생하면 그런 것들은, 율법 같은 것들은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게 인용된 15번 각주를 보세요.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9절입니다. 물론 번역이 조금씩, 우리나라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내가 참고한 우리말 성경이라는 버전을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장을 봅시다. 바디오가 또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건지선, 철학적으로 진리 과정의 주체라는 용어가 딱 나왔죠? 이것이 이제 바디오가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핵심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고, 내가 이 논문에서 첫 번째 핵심 개념으로 진리 과정의 주체,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따질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개념은 중단. 사건이 발생하면 무엇이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바울의 삶에서 이 사건은 예수를 만난 것이 사건일 테고, 이 사건이 진리를 발생시킬 때 바울의 삶에서는 무엇이 중단됩니까? 사울이라는, 지워졌네요. 사울이라는 이전의 자신의 삶이 다 중단돼 버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단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모든 것, 각오와 단절해야 된다. 왜? 주체가 되려면, 진리에 충실한 주체가 되려면 각오와 단절해야 된다. 그 정도로 사건은 뭐예요?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면서 자신에게 도래하는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중단은 무엇을 중단시키는가? 두 번째는 충실성은 무엇인가? 이 사건의 진리에 충실한 거죠. 만약에 바울이 고위 관직자였으니까, 로마 제국의 고위 관직자였으니까 월급도 많이 받았겠죠. 좀 풍족한 삶도 살았겠죠. 그 삶을 버리고 온전히 사도 바울이 되기에는 용기가 필요했겠죠. 어떤 경우는 양다리 거치는 사람도 있겠죠. 사건이 발생하고 진리를 만났어. 그래서 주체가 됐는데 어중간한 주체야. 양다리 주체야. 그래서 낮에는 계속 고위 간직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밤에는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속죄하고, 그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표리부동한 행위를 오늘 하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같으면. 그 사람 같으면 그건 진리에 충실한 주체가 못 되는 것인데, 무엇이 주체를 만들어냈어? 중단이.
사울이라는 과거의 삶과 완전히 중단하고 사도 바울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진리에 충실한 주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오가 그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징.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의 교차점에서 바로 주체, 진리 과정의 주체라는 핵심 개념이 첫 번째 도출이 된다. 진리 과정의 주체. 바로 바울이 그런 진리 과정의 주체였다는 것을 바디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 때문에 뭐가 변정법이 아니라 뭐예요? 반변정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정법은 중단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 반, 합은 운동의 연속성 속에서 그죠? A와 B가 만나서 C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건 중단이 아니고 이전에 정, 반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는 것이죠. 보존하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죠? 정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 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버릴 건 버리지만, 그죠? 버릴 거 버리지만 이걸 보존하다 플러스 끌어올리다. 이게 해겔 변정법의 핵심 개념 지양, 아우프헤벤. 이건 동사고, 지양하다. 동사고, 지양은 아우프헤붕. 그죠? 명사로 쓸 때는 이게 대문자로 써야 되죠. 아우프헤붕. 이게 지양이라는 단어고, 이건 지양하다라는 동사고, 이건 명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보존하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합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이 있어야 끌어올리죠. 그죠?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 중에서도 보존하고 반 중에서도 보존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중단은 변정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거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삶과 변정법적 관계에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변정법이다. 그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